네, 제거주의와 허무주의에 관해서 발표를 할 한동기라고 합니다. 네, 먼저 목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론에서 실제, 제거주의, 허무주의, 그리고 컨클루전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트로인데요. 맨 처음에 이 책을 보면은 내가 진리라 우기는 걸 어디에 써야 할지 난 몰라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어,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어, 이해되시는 분 있나요? 어, 잠시만요. 그 원문을 보고 오면 좋을 것 네. 같은데 원문이 그쵸. 그래서 저도 원문을 보려고 했는데 네. 없더라고요, 원문이. 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got no use for what you loosely call 여기 그 원문 PDF가 있나요? 있거든요. 슬랙에 진짜요? 업로드돼 있어. 네, 아, 네. 채팅에 올렸어. 아, 아. 이게 보니까 구글에 쳐보니까 티나 터너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가수더라고요. 아, 그래서 뭔가 어떤 연애를 함에 있어서 되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 되게 이해하고 싶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진리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할 때, 연애를 할 때도 저희가 어떤 자신이 믿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데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제 같이 뭔가 같은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서 이런 예시를 들진 않나 이렇게 어, 가져온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약간 네, 번역이 조금 네, 그 네, 약간 원문의 뭔가 네, 방점은 약간 네. 루즈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요? 루즐리요? 그러니까 사실을 느슨하게 정의한 거는 쓸모가 없다. 음, 어, 제거주의도 이제 좀 네, 통속 심리학이나 이런 게 약간 느슨하게 정의된 건 약간 쓸모가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음,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느슨하게 정의된 게 쓴쓸모 그렇군요. 제가 자의적인 해석을 했던 것 같네요. 아닙니다. 저도 네, 제 해석이라서. 네. 그리고 이제 처음 이제 심적 상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용이라든지 에테르라든지 신이라든지 해서 원래는 있었다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없는 예시들을 보여주면서 심적 상태가 그러한 것들은 아닐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제거주의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심적 상태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제거주의와 허무주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장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딴소리긴 한데 제가 오늘 그냥 일화를 말씀을 드리면 어, 제가 오늘 늦잠을 잤어요. 그래가지고 연구실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어, 9시까지 출근인데 8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아, 뭔가 학교 가기 싫고 그냥 뭔가 게으른 그런 마음이 막 떠오르면서 좀만 더 잘까? 이러면서 막 혼자 막 마음속에서 계속 고민하면서 그런 고민하는 것 자체로도 또 괴롭고 막 이렇게 내가 게으르게 막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게으른 거예요. 게으르다는 생각으로부터 또 막 불쾌하고 그런 막 기분 나쁜 것도 있는데 또 막상 행동하진 않고 그막 갈등의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거 어제 책을 제가 조금 읽었었는데 제거주의라는 게 갑자기 떠오르면서 내가 이런 지금 불쾌한 감정들이나 이런 게 사실은 어떤 내가 과몰입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냥 어떤 환경에 의해서 생긴 그냥 어떤 일시적인 계산적인 거에 불과한데 이거에 내가 반응해가지고 더 날 괴롭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이러다야겠다 하면서
제거주의를 좀 긍정적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는 네, 일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네, 이런 경험 같은 것들이 저는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혹시 이런 제거주의라든지 아니면 허무주의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삶에서 뭔가 유용하게 쓰였던 경험이 있는지 혹시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무나 혹시 경험이 있는지 공유해 주실 분 계신가요? 도현님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경험이라기보다, 네. 음, 그 아들러 심리학 같은 게 갑자기 떠올라서, 음, 아들러 심리학이 홍기님께서 오늘 아침에 갖고 계신 그런 거랑 되게 유사한 것 같아서, 그 아들러 심리학에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어떤 감정 상태나 뭐 그런 분노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현상이나 우리한테 처해진 상황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라기보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마음의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감정이라고 제안하거든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아주 좋아하는 뭐 연인과 뭐 레스토랑에 가서 오랜만에 만나서 뭐 식사를 하는데 우리 웨이터가 갑자기 제가 잘 차려입은 옷에 이제 뭐 와인을 쏟았다라고 해보면 이게 어떤 사람은 화를 내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화를 내지는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감정이라는 게 단순히 도구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로 그런 제거주의적인 관점에서 컨트롤하기 되게 편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내가 여기서 화를 왜 내? 뭐 내지는 화를 내봤자 뭐 어차피 이 화를 내려고 하는 거는 뭐 정말로 그 사람을 제가 좋아하고 한다면 그 사람과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하고 뭐 어디 뭐 이렇게 뭐 잘 닦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겠지만 그 사람 앞에서 뭐 체면을 중시하거나 뭐 그러한 어떤 심리적 욕구가 있으면 이제 분노나 이런 감정이 나오겠죠. 그래서 음, 것들이 연결돼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 뭔가 감정을 행동의 어떤 목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단으로서 활용하면 되게 유용하다라는 게 어, 아들러 심리학의 네, 내용이라고 좀 알려주신 것 같네요. 네, 혹시 또 다른 분 혹시 있나요? 혹시 그 네, 이제 뭐 제가 막 무슨 경험이 딱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네, 심리 철학이나 의식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그 자기 변화적인 효과를 주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음, 그 저를 바라보는 관점도 많이 바뀌고 그냥 아, 그 나의 정신 상태 자체를 그냥 나이브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 네, 이러지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어떤 그 논점 제가 막 무슨 주의를 지금까지 막 하나 따르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취합을 해서 그 살고 있으니까 이게 뭐 약간 합리화도 되는 것 같고 아 내 뇌가 이렇겠지 이러면서 동일론적인 관점을 사용해서 아 음, 그러면 오히려 좀 객관화도 되는 것 같고 또 그 과몰입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에서 좀 빠져나올 수도 있는 것 같고 음, 그 어쨌든 이제 나의 정신이 어쨌거나 그 바텀업에서 올라오는 이제 여러 가지 내가 먹은 것들, 내가 뭐 보고 들은 것들 이런 것들 과거 정보가 쌓여서 내가 뭔가 처리가 돼서 나오는 아웃풋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어, 이제 매몰되지 않는 데 도움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도. 음. 뭔가 감정적인 것들이 좀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뭔가 인정하기 되게 좋고 거기서 또 과몰입하지 않을 수 있게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논의로 넘어가 보면 경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논의에 들어가면 이제 제거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론에서 실제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어, 저희가 원자라는 것을 논할 때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원자가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론에서 실제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최선의 물질 이론, 즉 세계의 원자론 때문에 존재를 믿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누군가는 원자론이라는 이론을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한 거로부터 되게 어떤 물질의 속성을 파악하거나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되게 세상에 과학적으로 발전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엄청 매우 유용하고 엄청 활용이 잘 되고 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진리에 근접한다고 믿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여기서 나온 새로운 표현이 양화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양화라는 게 뭔가 제가 확실치는 않지만 뭔가 양이라는 게 뭐 파지티브 이런 것 같고 화가 뭐 델화가 뭔가 뭐 이게 있게 만든다가 뭐 긍정적으로 존재한다고 만든다 이런 느낌인 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맞나요? 원문에 보면 저도 네, 양화가 뭔지 몰라서 찾아봤는데 그 네. 퀀티파이였어요. 그래서 정량화인 것 같아요. 아, 정량화. 네. 아, 그렇군요. 정량화라고 합니다. 양화가.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론이 무엇인가를 존재한다고 말할 때, 그거를 양화라고 부르더라고요. 퀀티파이 한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원자론이라는 게, 원자라는 걸 존재한다고 말할 때, 원자론은 원자를 양화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원자론이라는 이론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과학적인 발전을 이뤄낸다면, 그 실존의 이유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또 어떠한 예시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본 게, 저는 종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종교라는 것도 사실은, 누군가가 어떻게 이론을 이렇게 제안을 한 거고, 그리고 그런 이론이 어떤 사람의 삶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리고 뭔가 발전에 기여를 했다면, 그거는 실존의 이유를 갖는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믿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 어떠한 이론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성공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된다면 그거를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믿는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에서 실제라는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저희가 존재에 대해서 믿는 것 그러면 왜 믿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이론이 제안됐을 때 그게 되게 도움이 되고 그게 성공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제거주의를 이제 뭔지 한번 알아가려고 생각을 해보면 최선의 이론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어떤 T라는 티어리가 있다고 치면은 그게 어, 있다고 퀀터파이하는 어떤 존재한다고 존재한다고 생각했을 때 더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그건 존재한다라고 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 최선의 이론이 약간 로컬 맥시마 같은 거였다. 그러니까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뭔가 더 괜찮고 더 유용한 개념이 나타났다. 더 발전에 있어서 훨씬 더 유용하다라는 개념이 나타났다면 원래 우리가 존재라고 했던 그 원래 이론이 양화했던 그 존재가 없던 것은 아닐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이거에 살짝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예시를 짚어줬는데요. 공룡이라는 게 제거주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룡은 있었으나 멸종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존재를 아예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어, 존재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기 때문에 제거주의는 아닙니다. 제거주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좀 이 이론이 좀 부족하고 아니면 좀 덜 좋고 이랬을 때 이 존재가 아예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시가 이제 연소랑 전염병이라는 거가 나오는데, 어, 근데 기존의 이론이 되게 도움이 됐던 거죠. 이게 플로지스톤설이라는 이론이 있었는데, 이 이론이 어떤 물질을
물질이 탈 때에 있어서 플로지스톤이라는 얘가 이렇게 날아간다라고 이렇게 이론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수치라는 것도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무게가 줄어들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옛날에는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어떤 발전에 되게 영향을 많이 줬던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플로지스톤이라는 게 있구나라고 존재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라부아지에라는 얘가 라부아지에라는 현명한 과학자가 나타나서 이게 사실은 플로지스톤이 아니라 산소라는 이론을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이 설명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금속의 경우에는 이런 기존에 있던 이론이 설명할 수 없었던 게 있었는데 어, 원래는 플로지스톤이면 다 무게가 감소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수은이랑 산소랑 반응을 했을 때는 연소 반응을 했을 때는 그 무게가 올라간다라는 어떤 반리가 생겼었는데 그것까지 설명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론이 생긴 거죠. 새로운. 그래서 새로운 좀 더 성공적인 이론이 생겼을 때 기존에 있었던 플로지스톤은 없다라고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제거주의의 큰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흑사병 두 번째 예시가 흑사병인데 흑사병이 생기는 이유를 이제 마녀 사냥을 통해서 중세시대 사람들은 해왔었는데 어떤 과학자가 알고 이게 마녀가 이런 흑사병 전염병을 만든 게 아니라 세균이라는 어떤 생물학적 단위가 이런 전염병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니까 마녀라는 어떤 이론이 사실은 마녀는 존재하지 않았고 제거주의에 의해서 마녀가 존재하지 않고 세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세균이라는 것을 세균이 전염병을 만든다라는 이론을 만들어냄으로써 사람들은 이제 좀 더 과학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예측을 함으로써 더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제거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질문이 혹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분이 지금 여기 계신가요? 준호님 계신가요? 네네, 지금 들리시죠?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조금 마이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러면 좀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일단 제거주의가 뭐냐 하면은 근데 뭐 별 네, 내용은 없는 거 없는 것 같던데 일단 말로 하면 네, 제거주의는 그냥 네, 대놓고 심적 상태란 건 없다라는 음, 이론인 것 같고 그냥 네,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책을 읽었을 네, 때는. 네, 그래서 뭐 맞습니다. 굳이 좀 더 설명을 붙이자면 이 심적 상태라는 게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심적 상태를 양화하는 이론은 책에서 말했을 땐 통속 심리학인데 결국에 그 통속 심리학이 근본부터 글러먹었다는 듯한 이런 주장으로 그 뭐 통속 심리학도 글러먹었고 그게 양화하는 심적 상태라는 것도 없다라는 게 이 음, 책에서 말하는 제거주의인 것 같습니다. 네. 훌륭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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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해 주신 것처럼 제거주의는 심적 상태가 없다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통속 심리학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그 이론을 이제 그 이론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적 제거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신적 상태는 없다라는 게 제거주의자들의 말이고 그리고 신적 상태를 양화한 게 통속 심리학이고 어, 통속 심리학이란 그럼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어, 혹시 그 문제 2번은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유림님 계신가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아프시다고 아, 연락이 네. 와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속 심리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제가 그냥 썼었는데 신념이랑 욕망이랑 고통이랑 정서 등이 양화의 대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속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속 심리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로서는 고통이라는 어떤 심리적인 고통이라는 것이 저한테 불쾌한 심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욕구를 할 때 그 욕구에 대해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여기서 자주 나왔던 게 뭐 책을 보고 싶을 때 뭐 서점을 간다든지 아니면 돈이 필요할 때 뭐 은행을 간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요구할 때 행동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양화를 하면은 이렇게 성공적이라고 했는데 근데 왜 제거주의를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예시로 논증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네. 아, 잠시만요. 네. 논증을 하는데 첫 번째 논증이 정체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정체된 학문이라는 거는 이렇게 뭐 발전을 할 수 있어도 그 발전이 속도가 이제 점점 한계치에 다다르고 점점 이제 더 이상 발전할 것이 없을 때 정체된 학문이라고 했고, 그랬을 때 어, 예를 들면 원자론이라는 거는 되게 그거에 반대로 진보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대한 진보를 달성하지 못하면 정체된 계획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이론이 이제 신경과학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통속 심리학을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이 결국엔 신경과학이라는 것이고, 네, 그때 문제 3번이 나오는데 처치랜드는 심리학이 그르다고 생각한다. 어,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문제가 나왔었는데 3번은 네, 저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처치랜드가 했던 논증이 여기 69페이지 쪽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우리의 perception, 인지나 sensation, emotion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준비를 사실 못해가지고 네네. 괜찮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면은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사실은 네, 저도 뭐 준비를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지 않았어가지고 그냥 같이 얘기를 하는 식으로 가면은 그냥 이게 뭐 따로 뭐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얘기하는 논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논증 세 가지를 그냥 얘기를 하면서 심리학이 그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체되는 이유 뭐 그리고 뭐 해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또 과학적인 증거가 이렇게 완벽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네, 그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좋은 근거인가라고 했을 때는 아마 뭐 이렇게 의도한 이유가 있겠죠. 좋지 않은 근거라고 생각하라고 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좋지 않다라고 이 이유가 그러니까 정체된 학문이기 때문에 이 제거주의다. 그러니까 이 상속적 이론이 틀렸다. 어, 심적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정체된 학문이다 이거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정말 어, 좋은 근거인가라고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근거라는 건 어떤 근거가 좋은 근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얘기해 주실 분 있나요? 지금 문제 4번에 관한 내용인가요? 네네. 3번에 대한 아, 내용입니다. 3번이네. 네. 그러니까 이게 통속 심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네. 이 책에서는 조금 넓게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맞죠. 폴크 사이콜로지라고 하면 진짜 그냥 네. 우리가 그냥 일상 속에서 생각하는 뭐 배고프니까 밥 먹고 이 배고픔은 왜 어디서 오고 뭐 왜 생기고 기쁨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약간 그런 뭐 되게 대똥 철학 같은 그런 감정이나 뭐 인간의 어떤 심적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들을 통속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은 뭔가 이론화도 안 됐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뭐 설명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예를 들어 기쁨, 슬픔 뭐 이런 것 개념 자체가 네. 우리가 원래 쓰던 언어로부터 온 거잖아요. 네. 근데 현재 심리학은 그런 일정 부분은 그런 데서 기인하고 있고 그 네. 심적 기능을 여러 가지로 어쨌든 심리학에서 나눠서 해석을 하는데 감각이든 뭐 판단이든 기억이든 그런 걸 나누어서 판단하는 체계 자체가 통속 심리학에서 기인했고 그거 따라서 여러 가지 이론이 발전했는데 이 책에서는 혹은 찰머스래 그 처칠랜드는 되게 넓게 잡아서 그냥 심리학까지도 통속 심리학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이 저자가 말한 것처럼 심리학이 잘 해낸 부분도 많은데 이제 그걸 다 제거주의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통속 심리학하고 학문적인 뭐 과학적 심리학은 좀 구별돼야 될 것 같아요. 음. 뭐 여기서도 과학적 통속 심리학 이런 말이 있긴 한데 네. 어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통속 심리학이 제거되어야 된다는 거는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심리학이 이제 적 개념들이 제거될 것이 소거될 것인가는 그거는 어떤 그, 예를 들어서 그 더 낮은 단위의 무언가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완전 그 개념을 늘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의 흐름을 이제 분자의 움직임으로 아무리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해도 물리학자들은 유체역학에서 플루이디티 같은 개념을 쓰잖아요. 네. 언제든 앱스트랙션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심적 상태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게 그냥 그, 단순히 제거돼서 아무도 그 말을 안 쓰게 될 거라고 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다. 이거 제 생각이고. 그래서 서칠랜드의 주장은 이제 좀 과한 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네. 잠시만요. 네.
아, 죄송합니다. 밖에 가족들이 좀 치킨을 먹고 있어가지고 조금 시끄러움이 있어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 말씀을 아니에요? 드리고 갔거든요.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다시 이제 논의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처치랜드 문제 3번까지 얘기를 했고, 문제 4번은 처치랜드의 신념과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달리 말하면 그는 신념과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순이다. 그러므로 제고주의는 그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논의해보라고 했는데, 음, 어, 어떤 논의를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문제 4번에 해당하시는 분이 지금 안 계신 것 같아요. 준태님께서 되신 것 같은데. 네. 음, 그래서 이 부분은 에, 이 부분이 다들 이해가 바로 되나요? 네, 예, 뭐 이해는 되는데 네.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논의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논증이 이제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를 토의하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언어 속에서 신념이든 믿음이든 생각이든 이런 말들을 일단 쓰니까 우리가 뭐 그 처칠랜드의 뭐 전두엽 어느 부분이 활성화돼서 이러한 식의 인과관계를 갖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할 이론도 없고 네, 그냥 신념이라고 뭉뚱그려서 쓰는 것들이 이제 언젠가는 다 환원될 거다라는 믿음이 제거주의인 것 같고, 네, 음, 그러니까 그 처칠랜드가 신념과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거라고 보기보다는 제거주의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처칠랜드는 신념과 같은 것, 신념이라는 개념이 어, 어, 잘못 정의된 ill-defined 된 term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자체는 뭐 그러니까 더 엄밀히 정의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니까, 그러면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 믿음을 반박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순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말장난 같다고 네, 생각합니다. 저도 현우님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처치랜드가 그러니까 신념이 여기서는 제거주의가 마음 상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뭔가 다른 걸로 환원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제거주의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처칠랜드는 신념이 없다고 말하면서 신념을 갖고 있다, 마음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음 상태를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서치랜드가 생각하는 마음 상태는 다른 걸로 환원이 된다는 의미인데 하여튼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거주의가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도 네,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말하면서 또 생각났는데 그 좀 강경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데니얼 데닉 같은 분들은 그냥 너네가 착각하는 거야라고 말하거든요. 그냥 그, 그 너희의 그 경험 자체가 그냥 그 착각이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그 느낌 자체도 환상이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약간 그 반박이 될 수 있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폴 처칠랜드, 이 처칠랜드 그 부부인데 이제 누구를 말하는 건지 지금 여기서 잘 모르겠는데, 음, 음, 그분들도 되게 좀 강경한 그 환원주의자거든요.
제거주의자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잘 설명될 거야 이 수준이 아니라 그냥 그런 심적 상태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 착각이야라는 심적 상태라는 것 자체가 없어라는 그건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반론의 여지가 있긴 있겠죠 뭔가. 그러면 우리가 심적 상태라는 그 관념을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기쁨을 느끼는 거다.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그 다르게 이해했다면 그냥 기쁨 이런 말을 붙일 필요도 없이 뭔가 어떤 상태를 느꼈을 거란 건데 그거는 좀 너무 극단적인 것 같긴 해. 근데 제거주의는 찐 제거주의는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 책에서 네, 늦었지만 3번 좀 답변을 해도 될까요? 네. 책에서 총 세 가지의 잘못됐다라고 하는 논증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대한 진보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체된 프로그램이고 어, 여기서 이제 과학적인 심리학이라는 그 포크 사이콜로지를 분류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아까 현우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 포크 사이콜로지라는 것 자체는 그 지금 현대 사회에서 뉴로사이언스나 신경과학이 다루려고 하는 정량적인 대상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그 정성적인 대상들을 다루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신경과학 그 자체가 어떤 반론이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신경과학 자체가 중대한 진보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거에 근거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첫 번째 논증은 이 포크 사이콜로지가 중대한 진보를 달성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정체된 그런 여기서는 과학이 리서치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리서치 프로그램 중 스태그네이션을 겪고 있는 리서치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 주장은 우리의 정신적인 어떤 경험하는 정신과 정신의 특징들을 좀 설명하는 데 좀 실패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 멘탈 일리스, 두 번째 비전, 세 번째 메모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 포크 사이콜로지가 다른 과학과 맺고 있는 연결성이 좀 너무 약하다. 그래서 조금 중대한 진보를 달성하거나 아니면 좀 성공적인 정말로 좋은 이론들은 웬만해서 다른 과학 이론들과 좋은 연결성을 갖고 있고 서로 지지하는 서포트를 하는 방식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이 포크 사이콜로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세 가지 점에서 지금 그러니까 제거주의라기보다 그런 정성적인 우리의 어떤 경험적인 것들에 대한 이론을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원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가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금 이야기하던 것 중에 이제 그 대거주의의 찐 뭐 그렇게 이제 현우님께서 설명해 주신 게 되게 흥미로워서 제가 옛날에 동양 철학, 그 불교 철학 같은 걸 이제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불교 철학도 되게 재밌는 게 불교 철학에서는 이제 이하가 아니라 무아를 주장하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약간의 허무주의랑 연결된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예를 들어 그, 그 불교 철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컵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컵이 정말로 있냐라고 불교에서는 논쟁을 펼치는데 예를 들어 제 앞에 집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집을 이루고 있는 뭐 지붕 하나하나의 그 석가래라고 하는 그 위에다가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뭐 벽을 이루고 있는 시멘트들도 있고 창문을 이루고 있는 뭐 그런 뭐 글라스들이나 아니면 창틀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얘네들의 모임은 있지만 어딜 봐도 사실 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물으면 이제 집은 걔네들의 모임인가?
라고 하면 또 이제 우린 또 이제 창문이 깨지면 갈잖아요. 걔네들이 단순한 모임은 또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그 옛날에 이제 테세우스의 배 논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테세우스의 배라고 해서 이제 전시를 해놓는데 거기는 판자 하나가 썩음이 계속 덧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거기 그 배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 요소는 과거에 정말로 진실된 그 테세우스 배의 구성 요소랑 정말 다른데 완전히 다른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걔를 테세우스의 배라고 부를 수 있느냐. 네, 그런 거랑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뭔가 환원주의랑 지금 이 제거주의랑 뭔가 연결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게 정말로 네. 근데 물론 저는 그 불교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허무주의적인 거는 좀 제거주의적인 그런 거는 긍정하지는 않지만 뭔가 연결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혹시 코멘트 있으신 분은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제거주의랑 환원주의에 대한 관련성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쪽으로 좀 얘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환원주의가 지금 네, 이 책에서 좀 그 약간 체계를 좀 잡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환원주의가 결국 이제 그러니까 물리주의의 밑에 환원주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비환원적 물리주의 그리고 환원적 물리주의가 있는 거고 어 환원적 물리주의 안에 이제 그러니까 비환원적 물리주의는 예를 들어서 창발 같은 거 창발론 같은 게 이제 비환원적 물리주의고 이제 환원적 물리주의가 이제 제거주의도 있고 동일론도 있고 또 뭐 기능주의도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환원될 건가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거주의는 좀 익스트림하게 그 심적 상태가 그냥 환상이고 이제 그, 그 경험 자체를 좀 부정한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뭔가 느끼는 거는 사실인데 또 그 구조주의적인 입장, 그러니까 그 철학에서 구조주의라 하면 뭔가 내가 뭔가 느끼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나 관념적으로 이런 구조 속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느끼 허락된 것만 느낀다. 뭐 그런 관점에 입각해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말들을 써오고 마음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붙여오고 그랬기 때문에 느끼는 거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통속 심리학인 거고, 네, 그것들이 너무나 잘못 정의되고 그냥 arbitrary하게 쓴 말이고 우리의 언어가 잘 담아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심적 개념이란 말 자체가 이제 틀렸고 결국은 신경과학으로 다 환원될 거다.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네, 아니, 그냥 저는 생각이 난 게 도현님이 아까 뭐 동양 철학이랑 뭐 불교 철학, 뭐 테세우스의 배, 뭐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이 들었던 건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진짜 전혀 모르는데 그게 어떤 뭐 테세우스의 배가 뭐 창문을 갈고 뭐 나무를 갈고 해서 완전히 뭐 전체가 다 재료가 바뀌었으면 그것도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하는 게 이해는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뭐 재료 어떤 나무 판자를 바꿨을 때 뭐 그래도 뭐 그 배인가 했을 때 뭐 그냥 저는 그때 원래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 재료로 이루어졌을 때 그걸 우리가 테세우스의 배라고 부른 거고 그냥 그 나무들은 그 나무 조각 하나하나였던 거고 뭐 그게 흩어졌을 때는 뭐 부서졌다고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걸 다시 나무로 바꿀 수 있는 거고 뭐 그래서 그거를 테세우스의 배라고 부를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저는 그렇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논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됐고, 그래서 왜 그게 제거주의나 허무주의로 연결이 되는지가 그거 자체만 딱 들었을 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이게 테세우스의 배라고 부를 수 있냐? 이게 제거주의나 허무주의의 근거가 될 수 있나? 이런 궁금증이 생겼고, 그리고 그냥 그러다 생각이 난 거는 어 학부 때 뭐 서양 철학에 의해 뭐 이런 걸 들었었는데, 우리의 자아가 어디에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뭐 팔이 잘렸다고 해서 뭐 내가 아니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뭐 뭐 뭐 장기 이식을 했다고 해서 내가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러면 기억을 다 잃어버리면 그거는 나라고 할 수 있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뇌가 나인가? 그러면 뇌 일부가 잘리기도 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내가 어디에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는 그런 게 실제로 만약에 사고 실험으로 나의 모든 나를 구성하는 원자를 완벽하게 어떤 뭐 기계 같은 걸로 옮겨서 다른 곳에 다 재조립해서 새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것은 나라고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 있는 건가? 뭐 그게 뭐 이원론을 믿는다면은 뭐 내 몸을 이루는 원자랑 뭐 그런 상관없이 뭐 영혼이 있다고 이렇게 딱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일원론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그러면 무엇인가? 그러면 진짜 제거주의가 맞는 건가? 그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나는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그 잠정적인 답이 1원론이랑 2원론에 대한 그 대안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만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네? 네. 뭐 아, 1원 그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그러한 논의들이 있었잖아요. 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내 팔이 잘리면 이 팔도 난데 나는 나인가? 또 뭐 세포들도 이렇게 생명 주기가 있는데 이게 죽고 다시 살아나는데 이게 또 나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동양 철학과 연결이 됐었는데, 그 수업에서 혹시 그 나는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뭐 잠정적인 답이라든지 어떤 방향이 있으면 혹시 궁금해가지고, 기억나는 게 있으면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궁금해서. 음, 결론은 네.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의식이 무엇인가 뭐 이렇게 막 이런 막 영혼이 있나 막 이런 것도 우리가 답을 알 수가 없으니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수업에서 점성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냥 각자 토론을 열심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정은님 혹시 이와 관련해서 드는 생각 있나요? 저 지금 마이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요. 들리나요? 네. 네네. 저만 안 들리. 죄송합니다. 저라는 거에도 좀 범위가 있을 것 같아요. 신체적인 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좀 여러 범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음, 생각적인 부분은 기억이 아무래도 제 나에 가까운 것 같고, 신체적인 부분은 너무 말이 꼬이는 것 같은데, 신체적인 부분은 그냥 말 그대로 내 몸이거나 내 몸에 뭐 옷이 있으면 옷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좀 이런 식으로 많이 의견이 갈릴 것 같습니다. 음, 뭔가 좀 더 세분화시키면 나를 좀 더 정확하게 뭐 이중을 더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흥미로운 의견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논의로 돌아오면은, 저 네, 아까 소연님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괜찮나요, 홍진님? 네네, 물론입니다.
그 현대 심리 철학사에서 바라보는 이제 철학 입장이 대거주의 그리고 물리적 환원주의 그리고 비환원적 그러니까 환원적 물리주의 그리고 비환원적 물리주의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뉘고 이제 뭐 환원적 물리주의 안에 동일론이 아마 대표적으로 있거나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에 기반이 된 행동주의가 아마 있을 것 같고요. 비환원적 물리주의에 이제 기능주의 안에 또 있는 연결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거주의랑 환원주의 그러니까 물리주의, 사실 물리주의랑 그 두 개의 차이점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테세우스의 배를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 그 환원적 물리주의는 말 그대로 우리의 정신 상태가 물리적 상태와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서현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예시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세포만 당장 따져봐도 한 3달이었나 3년이었나 아마 3년이었으면 3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3년이면 이제 우리 몸의 바깥쪽이나 뭐 좀 노화된 애들이 한번 싹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환원주의라면 이게 말 그대로 물리적 상태랑 정신적 상태가 동일하다 보니까 환원적 물리주의 정신 상태라는 게 물리적 상태와 완전히 동일한 건데 물리적 상태가 변화하고 뭐 그러면은 정신적 상태도 변화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완전히 물리적 상태 그 자체 안에 뭐 정신적 상태가 같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테세우스의 배에서 마치 우리가 테세우스의 배라는 걸 보고 테세우스의 배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와 같지만 실제로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는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바뀌면은 동일한 대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 변화하는 뭐 정신 상태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 환원적 물리주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런 테세우스의 배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적어도 환원적 물리주의는 테세우스의 배가 그래도 정말로 어떤 정신 상태나 이런 걸로 정말로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이제 제거주의는 이런 테세우스의 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 같다라는 거였거든요. 애초에 그냥 걔네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계속 바뀌고 그냥 걔네들이 테세우스의 배를 우리의 뭐 다른 그거를 관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적으로 아 얘가 테세우스의 배구나 라는 어떤 경험적인 지식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로서 어떤 테세우스의 배를 의미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 제거주의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럼 뭐가 도대체 정의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결국에 제거주의도 물리주의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제거주의가 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세부 요소들로 정의된 것들한테 새로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를 조금 부정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컵 같은 것도 얘네들을 이루고 있는 어떤 그 분자들이나 이 원자들 같은 경우 뭐 물리적 관점에서 있을 수야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컵이라고 부르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게 존재하냐고 물어보면 존재하지 않는다. 컵이라는 개념은 제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아마 긍정을 할 것 같다. 근데 이제 환원주의의 입장에서는 이제 컵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걔네들의 구성 요소 그 자체로. 그래서 걔네들이 이루고 있는 아주 특수한 그 관계 자체를 아마 경험적으로 좀 컵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 그래서 의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물리적인 대상들의 구성 요소나 그런 것들로 구성된 그런 상태들이 물리적 상태들이 정신적 상태와 동일하다 내지는 정말로 깊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환원적 물리주의라면 아예 그렇게 우리가 의식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얘네들을 긍정해서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마 제거주의가 아닐까라고 저는 이해를 해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약간 계속 제거주의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제거주의가 차라리 진짜 모든 것은 환상이고 뭐 다 이건 존재하지 않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면 이해가 되겠는데 막 뭐 지금 현재 뭐 컵을 이루는 원자 자체가 있다는 그러니까 뭔가 존재한다는 거는 긍정을 하면서 이거에 이름을 붙일 수는 없다 뭐 이것만 얘기하는 거면 약간 좀 말장난 같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그럼 제어주의가 뭐 얘기하고 싶은 게 뭔가 그냥 이름을 붙이지 말라는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든 게 착각이다 그러면은 아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좀 이해가 될 텐데 아예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라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거주의는 뭐 그냥 심적 상태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 뭐 고통, 뭐 기쁨,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이제 그 플로지스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다. 근데 그 저가 알기로는 뭐 패트리샤 터칠랜드도 그렇고 이제 결국은 심리학이 아니라 신경과학의 답이 있을 거다라고 늘 생각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그런 그 뭐 그 프로이트가 하듯이 이제 그냥 직관에 기반해서 아, 내 기쁨이란 게 있고 슬픔이란 게 있고 뭐 이런 걸로 하지 말고 그냥 뇌 활동을 보고 그걸로만 기술하자. 그런 거죠. 음. 그래서 테세우스의 배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있을 수 있는 비판은 아니 내가 어떤 상태를 느껴서 그걸 기쁨이라고 부르겠다는데 그거를 그게 왜 그 나의 그런 심적 상태를 부정하는 거냐. 그러니까 테세우스의 배에 탄 선원들이 이 배를 테세우스의 배라고 부르겠다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테세우스의 배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효용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냥 좀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우리의 그 느낌과 좀 동떨어져 있다 경험과 그 심적 상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기술이 안 되니까 결국 근데 뇌 활동은 기술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그 기쁨 뭐 슬픔 이런 거는 행동으로 뭐 보이긴 하지만 그거는 되게 일부분이고 다만 뇌 활동은 보이니까 이제 객관적인 걸로만 얘기하자. 고 하면 또 제거주의가 좀 납득이 가죠. 없다고 치고 있는 것 보이는 걸로만 얘기하자. 그런 걸로 환원하자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비판이 아니 그러면 내가 느끼는 게 뭐란 얘기냐 이렇게 하면 그런 데서 싸움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열띤 의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도현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논증 1, 2, 3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논증 2번은 중요 논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뭐 마음의 병이라든지 창조성, 잠, 시각, 기억, 학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학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가지고 이게 해결하지 못하는 건가? 그러니까 심적 상태가 이것들을 해명하지 못한다는 게 과연 무슨 말인가? 저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설명을 못하니까 이거는 이제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이게 어, 책에서는 이런 마음의 병이라든지 창조성이라든지 잠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포크 사이올로지 그게 안 된다고 이걸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제거주의가 네, 설명을 했는데 음,
그러니까 이 책에 뭐 저자가 좀 혼동했을 수도 있고 저 뭐 네. 학계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통속심리학은 정말 19세기 이전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 마음에 대한 그 개념들 사실 동양이랑 서양이 마음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도 달랐고 되게 그 다르게 받아들였다고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일단 그 서양은 머리에 있다고 인식을 많이 했던 것 같고 했고 그 동양에서는 이제 그 가슴에 있다고 인식을 했고 그런 가슴에서 갖가지 정념들이 일어난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통속 심리학인 거죠. 아 가슴에서 막 울화가 치민다고 울화가 뭐냐? 울화라는 건 없다. 이제 뭐 어떻게 혈압이 뛰고 이제 뭐 그런 거다. 근데 그걸 우리가 울화라는 말로 잘못 표현해 왔으니 그런 건 이제 쓰지 말자. 이게 이제 통속 심리학인데 근데 이제 학문화된 현재의 사이콜로지는 사실상 저는 뉴로사이언스하고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심리학과가 결국은 신경과학과 약간 인간 신경과학과랑 비슷하게 기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미국에서는 다 fMRI 찍고 뭐그 이게 그 EEG 찍고 그런 실험들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신경과학이랑 거의 동화가 됐다. 통속 심리학이 아니라 심리학은 학문적 심리학은 그렇게 동화가 됐고 그런 데서 성공을 많이 거뒀고 예측 성공 뭐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우울증이나 시각이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내에 있어서 심리학이 많은 기능을 했다고 보고 그런 개념화들이 많은 기능을 했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작업 기억 이런 거는 이제 통속 심리학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심리학이라는 그 이론 하에서 생겨난 개념들이고 과학적으로 충분히 유효하고 논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뭐 그 울화 뭐 아니면 뭐 또 뭐랄까 그러니까 이제 통속 심리학의 일부 개념들이 과학적 심리학으로 넘어온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것마저 이제 부정하려고 하면 좀 그 논란이 이제 거기서 생기는 것 같고 그 바운더리를 잘 끊어서 챙길 건 챙기고 소거할 건 소거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 네. 그러니까 과학적 통속 심리학이랑 여기서 그냥 책에서 말하는 통속 심리학은 완전히 좀 완전 다르다라는 거에 대해 좀 더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과학적 통속 심리학은 그러니까 이제 최근의 심리학은 되게 이렇게 우울증이라든 시각이라든지 기억에 이렇게 도움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고 그러니까 통속 심리학 그러니까 옛날 심리학으로부터 지금 이게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제거주의가 불가능하다라고 반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플로우가 이게 제거주의에 대한 논증, 그러니까 이유를 얘기를 해주고, 근데 이건 또 그 이유가 좀 부족하다 이러면서 제거주의가 아니다라고 작가가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세 번째가 이제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는 얘기했는데 뭐 내용을 보면은 이론이 서로 이렇게 뭔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속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과학 이론들이랑 연관관계를 맺지 못하는 반면에 뭐 어떤 성공했던 좀 이론들은 뭐 자연 선택이라든지 대륙 이동설이라든지 생화학 같은 것들은 어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서로의 뭐 이론의 발전에 도움을 기여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통속 심리학은 과학적 이론이 근데 여기서 이제 작가가 이게 또 이제 부족한 설명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또 통속 심리학은 애초에 과학적인 이론이 아니고 그리고 과학적인 통속 심리는 어,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 통속 심리학 자체를 과학적인 분류로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런 차이랑 또 이제 통속 심리학으로부터 발생된 과학적 통속 심리는 과학적으로 또 이제 이론들이 서로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반제거주의라는 거가 나오는데 네, 이제 아까 말했던 제거주의에 대해서
제거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네, 첫 번째로 아까 이제 현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측 성공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예시 나온 게 좀 이상하긴 한데 10시에 수강하는 학생들이 어떤 교수님께 수강을 하는데 수업을 10시에 특정 위치에서 특정 시간에 교수님께서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예측을 함으로써 교수님이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수업을 한다라고 예측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냥 이거는 어떤 약속에 대해서 사람이 뭐 그걸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뭐 예측을 한다라고 했는데 좀 더 뭔가 어 저는 예시가 좀막 좋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좀 더 좋은 예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를 지금 서로 얘기를 하고 같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 인간의 심리적인 요소가 뭐 인간이 행동하게 하는 이유가 그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과 이득이래요.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떤 정이라든지 뭐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정 뭐 이런 사람의 정에 의해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이득. 그러니까 뭐 내가 이걸 하면 어떻게 좋아진다 내가. 그런 이득이 관련돼 있을 때 행동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인상적이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이거에 대한 예시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어떤 심리적인 요인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지 그런 것들 또는 어떤 자기가 뭐 예를 들어 이걸 하면 돈을 번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걸 하면 내가 기분이 좋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죠.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구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희생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것보다 자기가 그렇게 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갔을 때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신의 어떤 자아가 있는데 그걸 깨뜨리는 그런 것들을 어, 저버린다. 그러니까 마음에 남고 후회가 될 것 같다는 마이너스적인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이득인 거죠, 자신한테. 그러니까 이득을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논증은 과학적 통속심리학이 성공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제거주의가 다음으로 허구주의가 나오는데요. 허구주의라는 거는 아까 이제 제거주의에서 신적 상태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없지만 그래도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매우 유용하다라는 어떤 도구적으로서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허구주의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장점에서 이제 좀 세분화시켜서 얘기를 할 때 데넷의 세 종류의 자세라고 문제가 있거든요. 그 세 종류의 자세는 사실 뭐 그냥 책에 보면 바로 있는 거이긴 한데 혹시 어 이게 잠시만요. 누가 저인 것 같은데. 네, 현우님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영어로는 이제 스탠스라고 나오던데요. 그래서 그 이제 복잡계의 행동을 기술할 때 이제 그 어떤 설명의 수준이 이제 물리적인 스탠스, 또 설계적인 스탠스, 지향적인 스탠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네. 뭐 저 설명도 할까요? 네네. 그래서 그 이제 뭔가 복잡한 행동을 하는 애가 있으면 걔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어떤 관점에서 어떠한 그 어떤 식으로 추상화할 건가가 이제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데닛이 이제 물리적인 스탠스는 진짜 그 기본 입자의 움직임 또 뭐 그 뉴턴 뭐의 역학 뭐 이런 걸로 설명하는 게 이제 물리적 자세고 또 그 설계된 대로 움직이면 알고리즘이 어떤가 규칙이 뭔가 뭐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뭐 생물학에서도 DNA가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할까 하면 뭐 이제 이렇게 설계돼서 이런 기능을 하도록 됐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설계적 자세인 거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인간이나 뭐 되게 고등한 그 뭐 로봇이나 AI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가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이제 이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그 지향적 자세, 인텐션이 뭔가 뭐 그런 거
묻는 게 이제 지향적인 자세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네, 물리적 자세라고 한국말로는 이렇게 나왔는데 좀 더 네, 영어로 생각을 한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피지컬 스탠스랑 디자인 스탠스랑 지향적은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여쭤봐도 되나요? 인텐셔널 스탠스요. 아, 인텐셔널 스탠스라고 이렇게 네, 얘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 중에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리적 자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세 가지인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물리적으로 중력에 의해서 이걸 놔두면 여기 떨어진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설계적 자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인공물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저희가 이제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x를 넣었을 때 y가 된다 계산기 같은 게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근데 좀 예시로 나왔던 게 계속 체스를 두는 컴퓨터가 나오는데 알파고처럼 바둑을 두는 것처럼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체스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설계를 한다면 그 설계는 게임을 이기기 위한 어떤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하고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비중을 어떤 행동에 대해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 가능성을 성공으로 가는 가능성을 비중을 둬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설계적인 자세가 있을 수 있고 또 지향적인 자세 같은 경우에는 되어 있다라고 얘기가 했는데 어떤 인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뇌 네, 여기 이제 얘기를 하면 좋은데 지향적 자세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나왔어요 책에서 이게 이 책에서 지향적 자세에 대해 논의를 할 때 문제와 복잡계가 이성적이라는 가정을 해야 된대요. 근데 여기서 이성적이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이성적이가 아니라 믿어야 할 것을 믿고 욕구해야 할 것을 욕구한다라는 어떤 인간의 그런 스탠스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을 가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논의하자라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예시로 소가 보이면 소가 있다고 믿고 돈이 필요하면 은행 가자라고 믿는데 그런 것이 믿어야 할 것을 믿고 욕구해야 될 것을 욕구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자는 건데 근데 여기서 상담사가 죄수에게 왜 은행을 털었어라고 물어보니까 죄수가 돈이 있으니까라고 농담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왜 농담인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가져왔고요. 이 농담에 피식하신 분 있나요? 그게 네 아메리칸 조크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복잡계 예측에 있어서 물리적 자세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향적 자세를 채택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두뇌에는 다양한 신경체계가 선택된 목적, 그러니까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 예를 들어 눈은 봐서 그걸 인지 처리를 해서 네, 뇌 전두엽에 이렇게 전달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에 예측에 있어서 심적 상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향적 자세가 좀 어떻게 보면은 심적 상태에 의해 예측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것도 복잡계 예측에 있어서 그냥 물리적으로 돈이 그쪽으로 모이면 돈이 더 잘 모인다라는 이런 뭐 돈의 원리도 살짝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제 복잡계에서 이 주식의 돈의 오름내림을 본다면 인간의 심리적인 요소,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인풋이 나왔을 때 그 인풋에 얼만큼 사람들이 반응하고 또 얼만큼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투자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향적 자세를 잘 설명해주는 어떤 예측, 네,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요거 이제 네. 조사하면서 좀 더 위키에 한번 찾아봤는데 네. 있는 논증이 좀 있어서요. 소개를 네. 하려고 하는데 데니시 네. 이렇게 세 가지 어떤 층위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네. 이런 게 어느 정도 저도 데니시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약간 세 가지 수준의 어떤 세계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세계가 이제 그러니까 이 우주가 세 가지 속성이 아니라 실체로 되어 있다. 그래서 물리계, 정신의 세계, 그리고 그 정신 상위에 또 문화의 세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3층으로 이루어졌다 있다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그 복잡함의 정도를 이제 앱스트랙션 이제 추상화시키는 어떤 단계가 이제 보통 3단계로 이렇게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베닛의 주장도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그 중에 제가 좀 봤던 게 이제 자세가 이렇게 3가지가 끝이 아니라 현상적 자세라는 것도 있다. 피노미널 스탠스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향을 하는 거는 로봇도 엄청 복잡한 로봇이라면 얘가 그 설계만으로 설명하기 힘들 만큼 얘가 어떤 뭐 그 이기기 위해서 뭔가 밸류를 계산해서 그걸 행동을 했다면 아 얘는 이기기 위해서 이걸 뒀구나라고 뭐 어떤 수를 뒀구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 인간도 그런 식으로 인간이나 그 체스 두는 컴퓨터나 지향적 자세를 가질 수 있는데 인간은 그것에 더해서 그 타인은 현상적 자세를 하나 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그 어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로봇에게 뭔가 우리 뭐 알파고 해설할 때도 막 그 알파고가 이렇게 하려고 했나 봐요. 막 이렇게 해설을 막 했잖아요. 막 해설자들도 혼란을 겪어가면서 얘가 왜 이렇게 했죠?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인간 의인화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지향적 자세를 부여한 거고 근데 그러니까 알파고가 뭔가를 느꼈을 거라는 그 어떤 의미 부여는 잘 안 한다는 거죠 인간이. 근데 인간이 뭔가 타인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내면으로 뭔가 느끼고 있을 거야라는 거는 쉽게 상상이 가고 행복이나 뭐 기쁨이나 이런 걸 느끼고 있겠지. 물론 뭐 이 사람이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겠지라는 그 지향적 자세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부여할 수 있는 어떤 자세와 또 인공지능에게는 잘 부여되지 않는 그 현상적 자세라는 게 있다. 그래서 지향적 자세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지향성 자체를 그 사람도 내면에서 현상적으로 자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의식 문제의 본질이다라는 그 비평을 이제 하더라고요. 그게 좀 저는 그 합리적으로 와닿아서 저도 제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내가 뭘 지향하고 있는지 사실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 하고 나서 아 내가 그때 그러고 싶었나 보다. 뭔가 말싸움하는 과정에서 사실 요게 이렇게 하고 싶었었나 보다. 그걸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거든요. 모든 걸 의식하지 못하니까 모든 나의 지향을. 그래서 대신 내가 확실하게 지각할 수 있는 건 내가 그 말을 하고 있는 나 자신, 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은 확실하게 지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게 인간 어떤 그 자아나 의식의 본질이 아닐까. 지향성, 나의 의도 이런 거는 오히려 저는 한꺼풀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 속에서. 그러니까 나의 행동을 어떻게 해설할 건가 지향성으로 해도 되고 뭐 설계로 해도 되고 물리로 해도 되지만 어쨌든 현상성이 있는 거는 이제 그거는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건 제거되지 않는다. 네, 재밌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들으면서 딱 생각이 났던 게 어떤 뭔가 예를 들어 저희가 행동을 할 때 되게 목표 지향적으로 행동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뭔가 의식적으로 설정을 해서 그거를 이제 행동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목표 지향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뭐 거의 모든 행동들이 원인으로부터 나오지 않나. 그 원인이라는 거는 그 내부적인 어떤 자신도 몰랐던 어떻게 보면은 지향적 자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의식하게 되는 게 어, 자신한테 원인이 있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의식하는 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닛은 이제
그런 신념이나 욕구나 그 지향성이 이제 그냥 허구다. 예, 해석하기 위한 도구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저도 제 행동을 사후에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탑다운으로 하는 때도 있지만 이제 뭔가 행동을 해놓고 아 나 뭐 배고파서 그랬어. 밥 먹으려고 했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나의 욕구를 사후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고 지향성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그냥 내가 해석한 거다라는 것에 동의하는데 음, 그렇지만 그거하고 이제 그 심적 상태의 어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느끼는 그 느낌 그 자체는 지향성은 아닌 거죠. 내가 뭔가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이 빨간색을 보고 뭐 노란색을 보고 이랬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부족한 그 아규먼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현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책에서도 뭐 체스하는 컴퓨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체스하는 컴퓨터의 움직임에 대한 심적인 것을 이제 추론하기로는 뭐 킹을 구하려고 한다 아니면 퀸을 제거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수학적인 계산을 할 뿐인 거고 그런 것처럼 어, 컴퓨터한테 신념과 욕구를 기속하면은 어떤 것을 해석하는 데는 뭐 유용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컴퓨터가 신념과 욕구를 갖지 않는 것처럼 저희 또한 어, 신념과 욕구를 기속시키는 것이 유용하지만 실제로는 신념과 욕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책에 이제 저자가 코멘트한 거는 뭐 사실 저 이 코멘트에 대해서 좀 많이 하고 생각하진 않는데 두 개가 안에 신념과 욕구 가능성을 배제할 만큼 저희가 뭐 이거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가 허구주의 개념 자체가 아까 말했던 이론 존재 개념에서는 모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이 심적 상태를 알면은 예측을 성공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체스할 때 컴퓨터가 킹을 구하려고 이 행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뭐 어, 저희가 그걸 이용해서 뭐 또 다른 식으로 이제 이용해서 행동을 하면 이길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어, 뭐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심적 상태가 그러면 이제 이게 성공적이니까 이 이론은 심적 상태를 양화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 근데 허구주의라는 것 자체가 심적 상태를 허구라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모순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그 나왔던 얘기랑 되게 뭐 똑같은 논의에 있는 거여서 네 아까 말한 현웅님이랑 네 그렇게 그래서 이 논의는 좀 뭐 모순적인 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이제 끝났는데요. 결론은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한 거는 심적 상태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렇게 제시를 한 것 같고, 제거주의라는 거랑 허무주의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를 제 생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를 논의를 할 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 뭔가 좀 이 책에서는 뭔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한 뭔가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진 않은데 그거를 이제 계속 모호하게 말하는 느낌이었어가지고 좀 아쉽다는 느낌으로 읽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마무리였고요. 그다음에 뭐 혹시 여기서 또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은 네 마음껏 얘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얘기해 보실 만한 거가 없으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면 되는 걸까요?